미국하고 유럽은 오랫동안 어떤 서구 사이 쌍두마차였는데 이제 그 균형이 이제 요즘 잘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유럽은 아직도 전통적인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혁신 기업에 투자를 많이 못해요. 은행들은 담보를 보지 않습니까? 모험 자본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그 흐름이 굉장히 약한 거고요. 다르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자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길게 보고 기술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빅테크들이 기술 발전하는 거하고 자본 시장이 커지는 거하고 맞물려 가면서 다른 나라의 격차를 굉장히 키우고 있다. 근데 미국이 계속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게 뭐 단기간에 이제 끝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2013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체 토탈 인구도 작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기가 점점 쉽지 않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땡기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라. 뭐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천문학적이고요. 뭐 장사도 잘 못하는 나라인데 게다가 뭐 사회 안정도 뭐 불안불안하고, 그죠? 저 대도시 후미진 데 가면 뭐 펜타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빈부격차도 만만치 않고. 근데 이제 이 나라 여전히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글로벌 질서를 지휘하고 주도하는 이 나라, 그렇죠?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 그렇게 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완전히 유럽을 제쳐버린 것 같은 이 나라 오늘 공부합니다.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라는 책에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손인석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먼저 이 책 쓰신 배경부터 좀 여쭤볼까요? 부자 미국, 미국은 부자고 유럽은 좀 가난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만 19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13년을 경제 또는 국제 분야에서 일을 했고요. 그렇게 쭉 이제 미국 경제 기사를 사실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특파원 나가서 4년 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보면은 유럽이 좀 더 잘 보이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 보면 미국이 좀 더 잘 보이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싱크탱크들이나 영미권의 이제 주요 언론들, 파이낸셜 타임스나 뉴욕 타임스,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미국하고 유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네. 굉장히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게 돼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던 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성장률부터 좀 볼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선진국은 뭐 1%, 2% 성장하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기서 거긴가 보다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년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자료를 한번 요걸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IMF에서 자, 작년 성장률을 정리해 놓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2% 넘게 성장한 G7 국가가 미국밖에 없어요. 여기 스페인은 G7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올해도 보면은 미국이 2.6% 성장한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G7의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실까요? 미국 다음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걸로 예측된 나라가 이제 캐나다인데 1.3%고요. 네. 유럽의 G7 일원인 네 나라하고 일본은 1%가 안 될 걸로 이렇게 그나마 예측을 많이 하고 좋아진 있습니다. 게 저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일단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복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 2.5%, 2.6% 저게 그냥 단지 작년 올해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베이스가 달라지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 총 사이즈가 작년에 한 27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4경 원 가까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2.6% 성장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게 한 1,0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 GDP가 2,400조라는 거를 감안하면 성장의 속도가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걸 보면 이제 넓이뛰기로 미국은 2.6% 정도만 넓이뛰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워낙에 거인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폭을 보면 네. 우리 GDP의 거의 절반 정도 한 45% 예, 가까이를 예, 예.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올해 그렇게 뛴다고 예측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IMF에서.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엄청난 그 사이즈의 GDP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빨리 굴러간다, 빨리 성장을 한다는 거는 다른 네. 나라, 다른 선진국보다 이제 그거는 어떤 게 다른 나라와의 격차를 굉장히 벌리는 요인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거다. 유럽이 독일이 참 안 좋아요. 그죠? 그나마 네. 어떤 기술력이나 제조업 강국이고 네. 무역 수지 흑자나는 나라인데 유럽에서 네. 독일이 유독 안 좋은 거 방금 확인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데 또 일시적인 거고 뭐랄까 유럽이 안 나간다기보다 미국이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네. 전 세계 GDP에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 변화가 어떻게 되나 이제 저는 그게 다 상당히 재밌다고 보는데요. 네. 그거를 제가 그래프로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은 네. 세계 GDP에서 미국, EU, 중국의 비중 변화인데 이제 미국은 사실 25%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어쩌냐면 30년 동안. 예. 네. 이게 최근 30년 사이의 변화거든요. 근데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위축이 됐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게 중국이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비상을 하고 인도도 또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브릭스 국가들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EU는 27개국가 합친 게 한 30년 전에는 미국이랑 거의 비슷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미국이랑 그래서-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금 1990년대 초반 이때만 하더라도 자, 유럽의 5대국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의 5대국이면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말하는데 이 5대국이 미국이 전체 GDP보다 더 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의 9대주, 미국에서 큰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같은 큰 9개 주만 하더라도 이 유럽의 5대국보다 더 GDP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정도 차이 벌어졌고, 이제 중국은 어쩌냐면 중국은 1990년대 초에는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대뚱발뚱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엄청 높아졌지만 한 18%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중국도 좀 정체되고 있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 이제 구도의 싸움이 이제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지만 이런 추이를 보면 30년짜리 롱텀의 이 추이를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계속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게 뭐 단기간에 이제 끝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이제 뭐랄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요즘은 어지럽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출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이 GDP 대비 이 미국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유럽은 그게 미국은 50%거든요. 내수의 나라죠. 네. 예,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갖고 있고 내수가 강하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거 영향 확실히 덜 받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중국이나 유럽은 확실히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뭐랄까 국가 간의 다툼이 격화될수록 오히려 미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게 경제를 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 그거는 이제 1인당 평균 임금을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OECD 자료인데요. 이게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미국은 77,000달러대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율상으로 우리 보면은 2배 정도 되는 거죠. 아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비 비율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하더라도 6%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2012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전부 다 더 낮아졌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을 누르는 이 현상이 네. 잠깐
끝나지 않을 거다. 잠깐에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인구 변화도 큽니다. 네. 미국은 계속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2012년 이후에 10년 동안 미국 인구가 한 6.1% 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럽은 1.6%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미국보다 좀 더 심각하고 네.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인구가 느냐면 2000년부터 2022년 사이에 22년간 늘어난 인구가 네. 그 늘어난 폭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5,100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한번 표를 보실까요? 이게 보시면은 아 우리나라 너무 많죠? 근데 이것도 많이 낮아진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2023년 자료인데 2022년 자료에 비해서 한 40시간 가까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확실히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데가 복지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유럽만큼 안 받쳐주니까 네. 자기가 자력갱생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인컴을 늘리려고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측면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이제 정부에서 떼가는 게 적으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원래부터 유럽 사람들이 일을 이제 적게 하고 뭐 그게 사회적 간섭이냐 그렇지 않고 어떤 시스템이 영향을 주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유럽은 아무래도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정부에서 떼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일한다고 해서 자기가 더 가난해질 위험 그런 염려 그런 게 미국보다 확실히 더 낫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일을 많이 했을 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기대도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떠오른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최강대국 경제도 뭐 G1 국가에 네. 또 저가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유입도 많지만 네.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도 미국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뛰어난 뭐 의학 박사,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네. 뭐 전 세계에서 네. 뭐 그런 가장 뛰어난 스포츠맨 네.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인재가 이동하는 게 옛날에는 저개발 국가에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게 옛날이랑은 많이 달라진 추세고 흐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진다. 미국이 유럽을 제치는 그 흐름이 빨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유럽을 압도하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이런 현상, 이게 강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요. 엄밀히 당연히 이제 유럽하고 중국은 다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유럽을 강하게 그러니까 누르면서 많이 제치면서 튀어나갈 수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유럽이 너무 ICT 산업에서 발달을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미국이 되게 잘 나가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쯤 이 그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굉장히 모바일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미국이 그쪽 분야를 선점을 하고 있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그게 안 되고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전환이 잘 안 된 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유럽이 많이 처진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자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순위예요 세계. 그럼 이거 보시면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이런 데에서 이제 명화를 못 내미는 거예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고 온라인 세상을 이제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밑바탕인 그라운드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이 압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얀덱스라는 거는 이제 러시아의 네이버 이런 거고요. 바이두가 이제 중국 세계 5위고 중국에서 이제 제일 가는 포털이라고 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은 뭐 1%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보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자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 소통을 할 뿐 아니라 지식도 이제 오가는 그런 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자기네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미국하고 유럽은 오랫동안 어떤 서구 사이 쌍두마차였는데 이제 그 균형이 이제 요즘 잘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유럽의 힘이 좀 그 떨어지면서 미국으로 저울추가 기울고 있다는 거고. 자,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은 이제 사실 2018, 19년 그러니까 네. 코로나 사태 전만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경제 규모로 GDP로 이제 미국을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요즘은 여전히 못 넘고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예측도 되게 많이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 10여 년 예. 전에는 이미 이런저런 통계로 조금 수치를 바꿔보면 이미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넘어섰다 이런 네, 분석도 네, 네.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그런 완전히 게 그 이야기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전체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한 비율이 한 30% 됩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이 어떻게 해왔냐면 지방 정부가 이렇게 부양을 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는 건실한 척하면서 지방 정부들 부채를 키웠는데 그게 거의 한계에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 예전 방식으로 중국이 성장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쫓아가는 그 동력을 받기가 조금 쉽지 않아지는데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2013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체 토탈 인구도 작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기가 점점 쉽지 않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만 봐도 전 세계 자본도 또 미국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본이 몰려서 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있고 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앞서가니까 예. 또 자본이 몰리고 네, 그렇죠. 네. 정말 뭐 다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건데요. 네.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제 그 기술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와 맞물려서 자본 시장도 미국이 커지는 거고 그 돈이 다 이제 미국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극단적으로 이제 자본 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미국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이런 네. 종목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가총액을 키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어제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이제 전 세계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이제 엔비디아는 3조 달러 좀 넘었다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국가 전체의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네. 전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쳤을 때 그때 이제 3조 달러를 넘는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면은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영국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뭘 쉽게 말해서 얘기하냐면 미국의 네. 세계 기업이 네. 거대한 경제 대국들의 그 기업들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렇죠. 네. 약간 그 국가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요. 이제 네. 이걸 한번 보시죠. 이제 국가별 증시 시가총액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자, 2000년에는 미국이 이제 15조 달러대 되고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뭐 1조 달러대, 2조 달러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은 56조 달러가 됐고 나머지는 뭐 늘긴 당연히 늘었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늘어난 폭이 미국보다 작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나라의 국가의 시가총액이 큰 나라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6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 6조 달러가 좀 넘는다는 거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작아요.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으로 이제 돈이 엄청나게 쏠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만 해도 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루이비통하고 뭐 몇 예.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네슬레 보시면 뭐. 네, 맞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더 모르겠는데 유럽의 시가총액이 한 2, 30건 안에 드는 기업이 그 시가총액으로 세계 30위 안에 드는 유럽 회사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LVMH 루이비통 네, 그룹이 네,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그 노보노디스크가 있고 아, 예. 그게 있고 네덜란드의 ASML 네. 슈퍼울이라는 반도체 노광 장비를 네. 만드는 회사 그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요거는 블룸버그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자,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 그리고 이제 유럽의 스톡스 600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 네. 그 추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근데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벌어졌고요. 기본적으로 S&P나 나스닥이 아마 10여 년 동안 3배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따라갈 거고 예. 거기에 이제 상위 빅테크 기업들은 더 뭐 우리가 예. 알다시피 무섭게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을 하면서 네. 런던이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제일 그 큰 자본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런던이나 영국의 매력이 참. 떨어지면서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AI까지 또 미국이 네.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ICT 산업 자체를 미국이 앞서가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AI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이제 앞서가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헤지펀드라든가 뭐 이렇게 사모펀드 이런 데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이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이런 그 거대 자본들이 이제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나중에 이제 결실을 맺어내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맞물려 가면서 이제 다른 선진국하고 격차를 키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힘이 나오는 원천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 미국의 힘이 나오는 네. 원천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달러와 대학과 군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제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경제를 운용하는 그런 그 엔진 메커니즘상 굉장히 다른 게 이제 요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 GDP 대비해서 대출 비율이 미국은 굉장히 낮고 유럽 높죠. 그리고 이제 GDP 대비 증시 시총 비율이 미국은 높고 유럽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유럽은 아직도 전통적인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아, 네.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혁신 기업에 투자를 많이 못해요. 은행들은 담보를 보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떼일 것이냐 안 떼일 것이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모험 자본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그 흐름이 굉장히 약한 거고요. 다르죠.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회사채든 은행 그럼요. 대출이든. 근데 네.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고 기술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 웹툰만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유럽 기업들도 미국에 상장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독일에서 이제 제일 이렇게 유명해진 코로나 사태 때 유명해진 백신 만들어 가지고요. 그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을 했고, 근데 영국 경제 히든카드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회사도 저기 미국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빅테크들이 기술 발전하는 거하고 자본시장이 커지는 거하고 맞물려 가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격차를 굉장히 키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시장도 못 키웠네요. 기술 기업도 못 키웠지만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도 못 키웠네요. 그렇죠? 예. 이제 OECD에 보면은 재밌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가져온 건데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율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G7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게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유럽은 그렇지 않은데 또 이런 게 복지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뭐 이제 유럽 사람들은 복지 잘 돼 있다 보니까 노후를 내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좀 덜하고 미국 사람은 네. 훨씬 그 압박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또 예. 그래서 예. 또 그렇게 들어간 연금의 또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그럼요. 높고 미국은요. 그렇죠? 미국의 그 401k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연금 계좌. 그건 이제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그 연금 계좌 401k에 돈을 넣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운영해서 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일본도 그렇게 썩 잘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저기 말씀하신 네, 게 네. 경제를 운용하는 관점이나 철학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쩌냐면 미국은 개인의 이익을 많이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기심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국가의 운영 제도나 시스템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국민 부담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은 이제 GDP 대비 이제 그 세금 내는 거의 비율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민 부담률은 세금에다가 사회보험료까지 합친 걸 얘기하는데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26.6% 2021년 기준으로요. 네. 근데 프랑스는 45.1%, 독일은 39.5%잖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네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많아 이런 뜻이고 그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사회 전체를 위해서 네가 내야 되는 돈이 많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미국이 이렇게 국민 부담률이 낮은 거는 그만큼 복지는 해결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미국으로 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게 있는 거 여기서 보시면은 요즘 이제 언론에 엄청 전 세계 언론에 많이 나오는 AI 4대 천왕인데 네. 이 사람이 다 미국,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앤드류는 이제 홍콩계 그 영국인이고요. 네. 제프린트는 원래 완전히 이제 영국 사람이고 여기 얀 르캥 메타 AI 수석 과학자 겸 뉴욕대 교수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삼성전자랑 협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마땅히 저런 인재들이 갈 기업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밌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제프린튼이라는 분이 이제 딥러닝의 창시자인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공신경망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에딘버러대에서 박사를 딴 다음에 영국의 서시스트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교수로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1980년대에 이제 AI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연구비를 땡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얀 르킹이라는 분은 그 파리 6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파리 6대학이 지금 소르본 대학이랑 합쳐졌는데 네. 이 대학이 이제 그 명칭이 파리 6대학의 명칭이 어떤 거냐면 위니베르시테 드 피에르 에 마리 큐리였어요. 아까 이제 폴란드 이민자였던 퀴리 부인을 받아들여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킨 프랑스가 이제는 이제 고급 인력을 미국에 유출하는 나라가 됐다.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저런 게.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이제 달러 그리고 대학 그리고 군대 이렇게 보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뭐 달러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화폐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이제 분류가 명확한 룰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범주를 봐요. 하나는 달러만 기축통화다. 있고 다른 하나는 달러에다 유로화가 기축통화다. 이런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달러 유로에다가 엔하고 파운드까지는 넣어줄만 하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는 많이 돈을 찍어가지고 발행을 하더라도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국가 신용도도 영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달러만 유일무이한 이 그럼요. 기축통화가 네.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량, 그러니까 공공부채 총량이죠. 이게 34조 달러가 됐거든요. 34조 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4경원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국가 채무나 재정 적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34조 달러는 공공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2010년만 하더라도 이게 10조 달러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불어나도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흔들린다는 느낌은 별로 안 줘요. 계속 경고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달러의 힘이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로가 없었으면 상대적인 달러의 파워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 통화가 마르크나 프랑이나 리라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쪼개져 있으면 네. 사실 달러랑 유로도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탈리아의 화폐들은 더더욱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유럽 사람들이 유로를 만든 것도 달러에 어떻게 대항을 해보자 이런 그 맥락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달러의 힘을 받쳐주는 그런 요소가 이제 미국식 법치주의. 네. 미국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의 이익 보호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외국 자본이 외국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지켜준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레이건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늘 들어왔던 게 뭐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 시대 때 이제 재정 적자랑 해가지고 쌍둥이 적자랑 해가지고 미국이 오래 못 갈 거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무슨 무역 적자 사실 엄청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가도 큰 영향이 없고 미국의 국가 신용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무역 적자 크다 보니까 달러가 미국 밖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네. 달러의 세계화를 부른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트래핀의 딜레마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힘이라는 게 이 달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국제거래 시에 이제 사용하는 통화가 이제 달러가 한 59% 정도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이 통화 바스켓의 이제 비율을 보면 달러가 58%. 다른 통화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과거에 제가 궁금한 건 과거에도 달러 패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재정 적자 심한다. 네. 특히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이 무역 수지가 어마어마하게 적자라는 소리는 그만큼 달러가 밖으로 많이 새 나갔다. 이 말이죠. 네. 자기들이 스스로 뭘 못 만들고 남의 거 써야 되는 나라고. 그죠? 네. 근데 달러 값은 더 강해지고 네. 달러 패권은 더 세졌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그거는 저는 네. 이게 미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달러와 대학과 군대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맞물려가지고 맞물려서. 계속 미국의 힘을 유지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비견할 수 있는 다른 경쟁 상대인 국가가 있어야 서로 네. 이제 경쟁도 되고 그런데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미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죠. 저는 그런 효과가 이게 여쭤보신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0여 년 전에는 아까 저 중국이 미국 경제 따라잡을 거라 했는데 또 10여 년 전에 그런 책도 정말 많았어요. 위안화가 기축통화 될 가능성 뭐 당장은 안 되지만 언젠가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뭐 지금 그런 이야기 또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이 위안화를 세계화시키려고 국제시키려고 하고 네. 중동에서도 사우디나 이런 데들이 탈달러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 화폐를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힘을 갖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나라들 자체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거죠. 중국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중국에 있는 큰 은행이나 엄청난 거액을 맡겼을 때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당국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뺏어버리지 압류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랬어요. 작년에 벅셔 회의, 해서회의 주주총회를 할 때 주주와 이제 워런 버핏 회장의 이제 질문과 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꼬마 주주가 물어봤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꼭 애들이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네, 애들을 물어보잖아요. 소녀가 물어봤어요. 근데 중국하고 이제 중동에서 시던 타이달러와 이게 될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워런 버핏 회장이 굉장히 단호하게 단가를 잘랐어요. 우리가 기축통화하고 다른 데는 가능성이 없다. 미국이 경제적 힘만 갖고 있으면은 달러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군사적 힘이 많이 받쳐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사와 관련해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대학도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이 전 세계 이 우수 인력들을 다 많이 빨아들이고 있고 사실 대학을 돈으로 굴리잖아요 미국이. 근데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된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영국의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제 더 타임스의 교육 매거진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세계 대학 순위인데요. 사실 이게 이 THE라는 데는 영국이랑 그 유럽 영연방 국가의 그 순위를 너무 좀 지나치게 높인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톱 30에 미국 대학이 19개 있는 거고요. 뭐 영국은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있지만 그나마 유럽세가 조금 버티고는 있네요. 그죠? 다른 분야에 비하면. 근데 잘 보시면 어떠냐면 이제 톱 30을 봤을 때 자, EU 27 회원국에 포함되는 그 대학은 여기 30의 턱걸이한 민행공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유럽 대학들은 영국하고 스위스예요.
스위스. 근데 영국과 스위스는 EU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영국과 스위스는 훨씬 더 유럽 본토에 비해서 미국식에 가까운 시스템을 채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으로 굴린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억 달러 이상 기금을 운용하는 대학이 미국 대학이 16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는 한 500억 달러 가까운데 이게 한 70조 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굴려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의 예산으로 쓸 수 있게 기부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힘이 계속 이게 서로 간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각 대학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미국의 힘이다 볼 수 있는데 100억 달러 이상 기금을 운용하는 대학이 이제 16곳인데 1억 달러 이상으로 보면 사실 1억 달러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는 미국 대학이 한 130개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돈으로 대학을 굴리다 보니까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일 지금 말씀하신 100 몇 위 대학의 제일 마지막에 걸린 대학이 서울대보다 운용액이 더 많겠는데요. 그럴 이제 수 학교의 있죠. 재정이 아니고 거기 걔들은 그 친구들은 저 재정뿐만 아니고 이제 예. 펀드나 이런 것에서 돈을 굴리잖아요. 기부금을 받아서 네.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펀드식으로 굴리잖아요.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버드 같은 경우는 HMC라고 하버드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라는 그 회사를 둬가지고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네. 그래 이제 저는- 그렇게 돼 있죠. 유럽 본토에 있는 대학들은 특히 이제 영국은 그래도 대학 시스템이 많이 이제 미국화돼 있는데 그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들은 대체로 이렇게 그 국가 재정에만 의존해가지고 거의 무상 교육을 하거든요. 대학 교육도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예. 3대 미국의 힘이 나오는 원천 세 가지. 달러, 네. 대학, 그리고 군대. 예. 군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저 요 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이제 그 스웨덴에 있는 안보 분야 싱크탱크에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국방비 지출을 보시면은 자기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요. 미국이 9천억 달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한 1,000조 원이 당연히 넘는 건데 이제 사실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한 게 국방비 지출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이제 차이가 크냐면 2위부터 11위까지 10개국의 국방비 지출 합쳐도 미국보다 적어요. 약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많이 견제를 하는 거는 딱 여기서 보면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이제 국방비 지출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을 눌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생각보다 이제 러시아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나라로 많이 안 보고 사실 요즘 근년에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보면 러시아를 향하다기보다는 중국을 향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요. 네. 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러 가치가 유지된다 이거는 군사적 힘하고도 관련돼 있는 게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가 전 세계 80개국이 한 750군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이 달러를 제껴두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우선시하는 그런 거래나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군사적 힘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강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도 석유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네. 그러니까 축복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에너지도 풍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하루 평균 국가별 석유 생산량이에요. 근데 미국이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고 이게 이제 그 사실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그런 이런 선진국들은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 부담이 확실히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석유 생산량이 많은 거는 그 셰일가스, 셰일 석유 그 기술 혁명이 가져온 그 혜택을 네. 많이 누리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석유는 곧 고갈될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는 사유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유지의 지하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그 땅 주인의 그 소유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네. 근데 미국은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뭐가 그것도 있는지를 미국식의 어떤 그 네. 백적 정신. 그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 모티브를 훨씬 더 제공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에너지형 개발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부강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아이, 근데 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수직 시추만 했는데 네. 이제 쉘이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옆으로 꺾어져서 슈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빨아들이는 그 기술을 개발한 게 이제 쉘 혁명의 네,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어떻게든 밑에를 파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네. 미국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안 좋은 이야기해도 우리가 오늘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네, 근데 네, 이제 그건 네. 주로 경제적인 게 아니고 사회적인 부분 네, 네. 이런 부분일 텐데 격차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럽이 그나마 좀 빈부격차 이런 건 좀 나았습니까? 그거는 확실히 빈부격차에 있어서는 미국이 네. 좀 괴물 같은 어떤 극심한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오늘 방송의 주제가 이런 거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괴물 같은 나라가 됐나.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 규모나 사이즈나 파워에서 괴물 같은 나라가 됐지만 빈부격차도 정말 괴물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반대급부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시죠. 파리경제대 세계 불평등연구소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 자 상위 10%가 가져가는 게 전체 소득의 이제 유럽에서는 35%. 근데 미국은 45% 훨씬 더 많죠. 그럼 하위 50%가 가져간 건 유럽이 19%. 네. 근데 미국은 13%라는 거예요. 물론 뭐 유럽도 불평등이 당연히 있는데 미국이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거죠. 저거는 소득이라서 그렇지 자산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자산은 이제 또 자산도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자 소득 하위 50% 대비 상위 10% 소득 차이 네. 이걸 보시면 미국은 이제 상위 10%가 이제 소득이 한 35만 달러 정도 됩니다. 35만 달러. 그러니까 35만 달러면 한 5억 되잖아요. 미국에서 4, 5억 정도 벌어야 내가 임금 근로자 중에 10% 안에 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35만 달러를 벌어도 어떻게 보자면 상위 10%밖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5억을 벌어도 네. 그만큼 부자가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10%가 이제 35만 달러 버는데 하위 50%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이잖아요. 이제 이게 소득이 한 2만 달러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17배 차이 나는데 저게 이제 하단이 낮다기보다 상단이 높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고 프랑스는 이제 7배, 독일 10배니까 이제 미국은 차이가 크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 말씀하신 자산을 이제 조금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건 요걸 보시면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에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인데 2023년 기준으로요. 자, 평균을 보면 네. 성인의 평균 자산 개념인데 중위소득이 그죠? 자 보시면 미국이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보다 확실히 더 높고요. 높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중위로 보면 미국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중위로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주변에서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뭐 빌 게이츠를 맨날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뉴스에서 보는 몇 명인 거고.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게 중위로 보면 벨기에 절반도 안 되고요. 프랑스나 영국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아, 이 표는 정말 어디 저 하나 카피 하나 해놨으면 그 이거 좋겠습니다. 되게 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그래서 여 UBS에서 정리를 잘 해놨다. 그러니까 평균하고 중위하고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불평등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런데 이제 평균은 왜 저렇게 높게 나오느냐? 중위소득은 저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왜 호프집에 간 빌 게이츠 그런 이론 있잖아요. 호프집에 평균 소득이 27,000달러였는데 네. 그래서 40명이 맥주 마시고 있었는데 빌 게이츠 들어오니까 평균 소득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예, 그것처럼 예. 저 그런 그 거죠.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예. 엄밀히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이제 중위자산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력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앞서가는 건 뭐 눈으로도 네. 보이고 수치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살고 싶은 나라냐 이건 네. 좀 다른 문제잖아요. 범죄율 뭐 이런 것들 따지면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이제 삶의 행복 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잘 사는 나라는 맞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시면은 네. 자, 미국 사회의 이제 큰 그 어두운 부분 두 가지가 뭐냐면 약물 복용하고 이제 총기 사고인데요. 네. 약물 복용 사망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간입니까? 예. 네. 한 해 그냥 죽는 사람 통계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2021년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2015년 정도부터 했을 때 그것도 거의 몇 년 사이에 더블 스코어가 됐는데 이게 이제 펜타닐이라는 약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손톱만큼만 있어도 사람이 죽는다는 그 치명적인 마약이 좀비처럼 널리- 돌아다니는. 예, 예. 네. 널리 퍼지는 거 요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총기 사망자가 이제 4만 명, 한 5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뉴스에서 그 총기 난사 사고만 봐서 그렇지 사실 이 4만 8천여 명의 총기 사망자 중에 60% 가까이가 자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명경시 풍조가 이제 총을 구하기 쉬우니까 네. 쉽게 총으로 자살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또 이제 역설적인 게 뭐냐면 총기 사고나 마약 중독으로 젊은 사람도 일찍 죽고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미국의 그 평균 수명을 굉장히 짧게 만듭니다. 미국인들의. 그러니까 약물 중독으로만 한 1년에 10만 명 넘게 죽으니까 그게 이제 한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많이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명을 보면 OECD 회원국이 38개국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미국이 뒤에서 7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뒤에서 우리보다는 7번째 안 뭐 돼요. 몇 살 차이 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여기 우리는 좀 보시- 높기 때문에. 네. 예, 보시면 이제 OECD의 세 번째라서 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83.6세. 근데 미국은 뒤에서 7번째. 그래가지고 76.4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의료 체계도 안 좋지만 네. 약물 어이구, 우리랑 중독-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오, 굉장히 네,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네. 근데 7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인명경시 풍조가 미국에서는 그 적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국가적으로는 약간 역설을 가져오는 게 뭐냐면요. 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의 복지를 부담해야 하는 국가적인 그 프레셔가 훨씬 낮은 거예요. 미국.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유럽이 위기에 빠지는 굉장히 주요한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뭐냐 고령화거든요. 특히 남유럽 국가들. 네, 남유럽 네. 국가들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근데 복지 수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연금을 계속 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프레셔가 굉장히 심한데,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확실히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쉬운 질문이 한두 개 남았는데 네. 그 책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에서 송 기자님이 꼭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미국은 참 뭐 강대국이고 경제적으로는 이미 유럽을 정말 확실하게 제치고 있고 뭐 아직도 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사회 갈등도 심각한 나라인데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거는 뭐 이렇게 뭐 미국이 좋다, 뭐 저 유럽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발전된 선진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나라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냐 이런 네. 거를 잘 봐서 우리한테 좋은 거를 좀 취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경제 시스템 자체는 약간 미국식을 선호를 하면서 네. 근데 유럽처럼 약간 복지도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서로 양립하는 거 가지고 둘 다 취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생각하는 거는 쓴 거는 이제 비교를 면밀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거를 취하자 이런 건데 그래도 지향하는 바는 북유럽 모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북유럽 모델이 플렉시큐리티라고 그러니까 그 고용이나 규제 이런 부분에 좀 유연하면서 복지는 두툼하게 해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작으니까 인구가 기껏해야 뭐 스웨덴이 크다고 해도 1,100만이니까 네. 우리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합의된 시스템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이런 비교나 관점이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디스커스가 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써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은 좀 유연해지고 네, 복지는 좀 두툼해지자. 그 말씀 네. 너무 와닿습니다. 자, 네.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손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